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자신도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뭐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첫 주제죠.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어제 이제 7시간 조사를 마치고 직원 양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는데 먼저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죄를 감추기 위하여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실이 있었음을 저는 더 이상 감춰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의 모습이었는데 일단 송 대표는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양 씨의 고소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보시기에 법조인으로서 딱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보면서? 일단은 송명빈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경영 전반을 담당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상에 이제 비위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고의로 유발을 해서 본인이 이제 넘어간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의도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어쨌든 폭행 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송명빈 대표가 주장하는 정말로 경영상의 비위행위를 피해자가 저질렀느냐 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이번 폭행 사건이 그렇다라고 해서 없어진다라든지 정당화된다고는 그럴 일은 없다는 그런 거죠? 것은 예. 아니죠. 네, 예. 일단은 양측이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쌍박 폭행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쌍방 폭행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역시 이제 송명빈 대표에 대해 일정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폭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입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공개된 그 폭행 행위는 폭행 행위대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피해자 역시 일정 정도의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건이 될 텐데요. 가장 이제 송명빈 대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송명빈 대표도 일정 정도의 CCTV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본인이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증거를 대서 사실은 그게 입증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역시도 폭행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남아있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 양진호 씨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는 정말 갑과 을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 일단 송 대표의 주장에서는 이게 어떤 갑을 관계, 그러니까 오너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내세워지는 바지 사정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양 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송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법조인사에서는 뭔가 좀 어떤 의혹이 있는 건가라는 어떤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근데 대해서? 생각보다 그 부분은 이제 입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영상 전반을 맡았다,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경영상에 개입이 있었는지는 쉽게 이사회 의사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명목상의 대표에 정말 불과하고 모든 뭐 그 회사 법인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할 수 있는 결제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제 송명비 대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절대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제 뭐 횡령 주장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돈과 관련돼서 집행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결재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뭐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이제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따져서 정말로 피해자가 명목상의 대표였는지 아니면 정말 회사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송명빈 대표가 별도로 이제 고소를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폭행 혐의 별건으로 일단은 뭐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명빈 대표가 그 고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피해자도 역시 이제 피고소인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받게 됩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 과거에 송 대표가 저질렀던 뭐 여러 가지 폭행 혐의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행 전과가 10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가중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보기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폭행 전과가 10범인데 또다시 동종 전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더 이상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교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개전의 정이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리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처벌을 받은 뭐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뭐 2001년, 2004년 뭐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누범 기간에 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반드시 이제 가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봄에 있어서 죄질을 따질 때 그리고 뭐 형량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때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 씨나 송 씨 둘 중에 물론 송 씨의 폭행은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송 씨가 양 씨로부터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송 씨가 그 고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전 같은 이런 이력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송명빈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이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그리고 뭐 무고죄 전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재판부가 일단은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뭐 이번 사건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양 씨 역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이제 폭행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것 자체는 이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 혐의가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송명빈 대표와 피해자가 나란히 이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송명빈 대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양진우 회장 사건까지 보면은 두 사건이 모두 IT 업계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IT 업계에서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지금 IT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양진호 회장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많은 직원들이 실태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500명이 넘는 IT 종사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40%가 넘는 사람들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 특성상 IT 업계가 워낙 이제 좁고 그리고 이제 좁다 보니까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의 조금 안 좋은 다른 회사에서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치 이제 회장이라든지
지주라든지 대표에 종속되는 그런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IT 업계의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제대로 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 사례가 허다하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용부에서 실제로 IT 업계들을 뭐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를 조금 우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여러 업체들이 뭐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본보기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 거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화성에서 발생한 건데 철강 가공 공장에서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신입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인데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이게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3시경에 20대 노동자가 그 5m 높이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문틀과 그리고 이제 작업대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1층 지상에 이제 머무르고 있던 그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기는 했지만 예. 안타깝게도 이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일단은 또다시 20대 노동자, 그러니까 이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7개월밖에 노동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20대 노동자가 저렇게 작업 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다시 발생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숨진 A 씨가 작업한 작업대가 자동문 설치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 책임 소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그 작업대가 오작동했는지 여부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대를 설치한 업체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치 업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전 수칙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저 작업대를 설치를 했는지가 가장 이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 20대 숨진 노동자가 혼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상에 다른 직원이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 직원은 또 다른 뭐 전기 배선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2인 1조라고 좀 보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 직원이 속한 그런 업체 측에서 그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시를 했는지 감독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책임이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도 의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난 연말에 김용균 씨를 위한 그 김용균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도급 금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또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그때 태안화력 사고도 그렇고 그때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이거는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이번 사고 같은 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고도 안 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김용균법도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됩니다. 근데 예. 여기에 예외가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럼 도급이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를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알기 쉽게 사실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예. 그 예외라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발생했던 뭐 구의역 사고라든지 발전소에서 있었던 사고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자동문의 뭐 설치라든지 아니면 자동문 뭐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또 예외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례가 좀 쌓여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조금 법의 해석을 조금 뭐랄까요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보장받는 그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잖아요. 그 예. 취지대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균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영국에 있는 기업 살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일명 뭐 약칭으로 기업 살인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87년에 사실 여객선이 이제 침몰하는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잘못해서 과실로 인해서든 뭐 고의로 인해서든 뭐 사망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예. 법의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 기업의 연매출의 25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라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연매출의 250%를 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도산 직전에 갈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그 위기에 가지 않도록 애초에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재 사고도 뭐 절반가량 줄었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향해야 되는 그 지향점은 이런 영국의 이제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살인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산업재해 위험성에 놓여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위한 법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죠.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또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됐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참 그 본인은 이제 순간적으로 공인이다 싶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건데 또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단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된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제 위험운전치사장의 그 처벌 수위를 조금 높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에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진 처벌 수위라고 볼 수 있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 처벌 수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벌금 액수도 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인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또 있죠.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이었고 예. 그리고 관련돼서 동종 전과가 또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또 구속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이 거짓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용되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거짓 진술을 한다라는 거, 본인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예.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본인과 함께 동승했던 그 후배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형에 참작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 조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